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역대급 죽음의 조로 꼽히는 F조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AC 밀란과의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교체에 출전한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경기 막판에 나왔는데요.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최소한 밀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던 파리, 이번 패배로 인해 2위로 내려왔습니다. F조 4라운드까지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F조의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밀란 원정 활약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201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4차전 1일차 경기가 끝났는데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에른 뮌헨과의 대어 클라시코에서 0대4 참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꺾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도르트문트인데요. 필크루크와 브란트의 골이 터지면서 뉴캐슬을 꺾고 2승 1무 1패 승점 7점을 얻었습니다. 파리가 이번 밀란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뉴캐슬 원정 패배, 밀란 원정 패배 등 원정 2연패로 인해 2승 2패 승점 6점에 멈춰있게 됐고요. 밀란이 이번 경기 전까지 득점도 없고 승리도 없었는데 2대1 승리를 통해서 첫 승과 더불어서 1승 2무 1패 승점 5점을 얻어 3위로 올라섰습니다. 파리전 4대1 대승 외에는 승리가 없는 뉴캐슬이 1승 1무 2패 승점 4점으로 최하위인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에 기세를 올리는 과정 속에 AC 밀란에서 영입했던 이탈리아 미드필더 토날리가 불법 배팅 혐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올 시즌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데다가 수비라인의 보트만에 이어 덴번까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허리와 배후가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약점 속에서 도르트문트 원정에 0대2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경기 전 최종 훈련에서 알려진 것처럼 정상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죠. 저희가 애초 소개드린 바와 달리 웜업을 빠지고 경기 중 훈련의 일부는 소화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래도 지난 주말 경기 이후 살짝 근육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무리해서 또 근육이 올라올 필요는 없으니까 충분히 이제 경쟁 포지션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하고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가 3톱, 비티냐, 우가르테, 자이르 에메리가 3미들로 경기를 했습니다. 비티냐가 왼쪽 메짤라이드 왼쪽 측면 공격 커버하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이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른쪽 윙 플레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덴벨레 자리에 뛸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이기도 하지만 역할상으로는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 선수와 이제 경쟁 구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날 경기는 덴벨레도 잘했고 비티냐도 잘했고 무엇보다 17세 미드필더인 자이르 에메리의 활약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또 콜로 무아니 선수가 지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 조금 부진했는데 이번 경기는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리아 무대에서 3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면서 리그 순위도 하락했고 특히 이제 파리 원정 참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 경기 레앙, 지루, 플리식 이 3톱의 뒤를 지원했던 부상 회복 미드필더 로프터스-치크가 정말 혼자 무쌍을 찍는 듯한 화끈한 볼 운반과 압박과 중앙 장악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무사 같은 경우도 로프터스-치크가 곁에 있으니까 본인의 광범위한 커버 능력을 잘 보여줬고요. 레인더스 역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중원이 안정된 가운데 테오 에르난데스의 왼쪽 측면 오버래핑까지 살아나면서 밀란은 안정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홈에서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음바페 선수를 앞세운 파리의 배후 침투 공격이라든지 이를 통해 얻어냈던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얻어냈어요. 파리가 전반 9분에 비티냐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니어포스트에서 브라질 수비수 마르키뉴스가 헤더로 돌려놓은 것 반대편에서 순간적으로 노마크 상황이 됐던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거든요. 이 경기 산시로에서 열렸는데 지난 시즌까지 인터밀란 소속이었던 슈크리니아르 선수에게는 익숙한 무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편안하게 경기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슈크리니아르의 선제골로 쉽게 앞서갔던 파리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면서 기세를 잃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는 중앙지역에서 로프터스-치크의 운반도 좋았고 그로 인해 레앙의 부담도 좀 덜어졌거든요. 전반 12분에 레앙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공을 끌고 올라오면서 왼쪽 측면으로 위치를 바꾼 지루가 이 공을 이어받아서 문전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슈팅을 돈나룸마가 잘 막아내긴 했는데 튀어오른 공을 레앙 선수가 기가 막힌 오버헤드킥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린 것이죠. 사실 이날 경기 돈나룸마 선수는 밀란 팬들이 이제 가짜 돈을 뿌리면서 너는 돈 때문에 팀을 배신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욕설도 이어지는 와중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돈나룸마의 개인적인 경기력은 좋았어요. 이 오버헤드킥을 허용한 것은 아쉬웠지만 1차적인 선방도 좋았고 그 뒤에 나왔던 많은 밀란의 공격들을 돈나룸마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파리가 끝까지 기회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동점골을 내준 직후에는 덴벨레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는데요. 전반 15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덴벨레가 왼쪽 전방 배후로 빠져드는 음바페 선수를 향해서 수비 4-5명을 관통하는 대각선 스루 패스를 정확하게 배달했지만 밀란 역시 매냥 골키퍼가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음바페 선수가 공을 확보하기 전에 잘라내는 현대형 골키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점골 내준 이후 전반전에는 사실 파리의 공격 기회가 더 많이 있었는데요. 25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벌려 움직였던 비티냐가 자이르 에메리에게 패스를 넘겨줬고 자이르 에메리가 이번에 또 한번 기가 막힌 패스를 보여줍니다. 중앙 전방 지역이 아니라 왼쪽 전방 지역으로 꺾어서 공을 빼주면서 음바페가 가운데로 치고 올라갈 때 그쪽으로 밀란 선수들의 시선과 움직임이 다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했던 무하니 쪽을 잘 보고 패스를 줬거든요. 각도가 순간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패스였다 보니까 이게 만 17세 선수의 패스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메리의 패스가 좋았고 이 패스를 받은 무하니 공이 이제 음바페 쪽이 아닌 무하니 쪽으로 오니까 밀란 수비수들이 방향을 바꿔서 무하니 쪽으로 돌아봤는데 그때 이제 음바페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무하니가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그 패스를 받아서 음바페가 이제 배후로 침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밀란 수비수들의 운동 능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매냥 선수가 빠르게 뛰쳐나오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도 많이 없었고 음바페 선수의 슈팅이 조금 빗맞고 수비의 견제 속에 균형도 잃으면서 옆으로 슈팅이 빗나가며 무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밀란의 골문을 두드렸던 파리인데요. 전반 27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해서 올라온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자이르 에메리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몰아누고 바로 또 뒤쪽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빠르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나왔어요. 사실 말씀드린 이강인 선수의 후반전 슈팅도 골대를 맞추긴 했는데 충분히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파리가 이 경기에서 최소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장면 이후 전반 27분에는 밀란이 역습 상황에서 선수 개개인의 공 운반 플레이가 좋았고 이 운반을 커버하는 수비 라인 특히 워낙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파리다 보니까 우가르테가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은 수비 라인 앞을 커버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좌우 윙백까지도 공격에 많이 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비 숫자라든지 특히 포백의 앞 공간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많이 드러났던 파리인데요. 롭서치크의 공 운반을 긴 시간 하프라인부터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들어올 때까지 막지 못했고 여기서 롭서치크가 내준 패스를 지루가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역금으를 때리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1대1로 끝났는데요. 볼 점유율에 있어서 파리가 원정팀이지만 62% 슈팅 숫자도 12대10으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5대5였어요. 무엇보다 양팀의 골키퍼 선방이 4차례씩 각각 나올 정도로 거의 대등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파리가 빅찬스 미스 하나 있었고 이 골대 강타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기대 득점은 1.50골로 파리가 더 앞섰으니까 전반전 내용은 파리가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 5분 만인 50분에 이 테오 에르난데스의 왼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스를 지루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밀란이 2대1 역전골에 성공했고 이 역전골 이후 사실은 밀란이 조금 내려앉고 수비 조직에 집중을 하면서 지키기에 들어간 가운데 파리가 공략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60분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빠르게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 역전골을 내준 것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비티냐, 우가르테를 빼고 하무스,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를 투입했습니다. 하무스 선수가 무아니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마침표 역할을 하는 득점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 선수의 하이브리드 미드필드 역할을 그대로 맡았고 파비안 루이스가 우가르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미드필드를 공격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밀란이 수비하면서 역습하는 상황을 통해서 특히 역습 상황은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프리킥,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게 됐는데 63분에 테오 에른데스가 정말 기가 막힌 왼발 프리킥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보냈거든요. 이거 실점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미친 듯한 순발력과 반사신경으로 골대 바깥을 감아 들어오는 이 슈팅을 막아내는 기적 같은 선방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69분에 이강인 선수가 좋은 연계의 기점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도 좋아졌다는 게 느껴진 게 수비와의 경합 속에서도 헤더 패스를 떨궈줬어요. 이 헤더 패스를 떨궈받은 하무스가 음바페에게 공을 내줬고 음바페 하무스의 2대1 패스가 이어지면서 음바페 선수가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했지만 각이 거의 없었죠. 이 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골대 안으로 슈팅을 보냈지만 매냥이 선방을 했고요. 74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가 문전을 날카롭게 침투했는데 수비가 커트한 공을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것 역시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밀란이 2대1로 앞선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하프라인 지역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앞뒤로 많은 수비를 쌓아놓으면서 이 장면 세트피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공격 기회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76분에는 덴벨레가 수비 라인 뒤쪽으로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리면서 빠져들었던 은바페를 향해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고요. 이 패스를 은바페가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살짝 빗맞으면서 약하게 골대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매냥이 쉽게 잡아냈습니다. 밀란은 이런 가운데 84분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무사를 빼고 크루니치를 투입한 것은 조금 수비를 강화한 미드필드에서의 변화고요. 레앙이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요.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카포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파리가 동점골을 위해서 총공세를 펼쳤어요. 89분에 하키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순간적으로 2등에 들어왔던 이강인 선수를 잘 보고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수비에 가담했던 지루 선수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어깨 페인팅과 현란한 드리블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지루 선수를 벗겨내버린 이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밀란 수비수들이 골대 앞에 버티고 있잖아요. 이 슈팅이 수비를 막거나 또 골키퍼의 가게, 골키퍼의 시야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어포스트로 꺾어 때리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틈을 노렸던 슈팅을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UEFA 챔피언스리그 현지 공식 중계에서 여러 차례 리플레이가 될 정도로 제끼는 과정부터 슈팅까지 기가 막혔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던 건 정말 통한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 직후에 에니케 감독은 공격을 더 강하게 했죠. 센터백인 슈크리니아르를 90분에 빼고 또 다른 공격수인 바르콜라를 투입하면서, 또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따로 불려서 위치까지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공격 전술의 코어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이 상황 속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는 밀란이 퓰리식 선수가 또 부상을 조금 있다 보니까 풀백인 플로렌치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수비 숫자를 늘렸습니다. 결국엔 추가 시간이 6분 정도 주어졌는데, 그 시간까지도 파리가 이 밀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내지 못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대를 맞춘 것을 끝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의 기록을 놓고 보면 파리의 볼 점유율이 76%까지 더 높아졌지만, 기대 득점은 오히려 밀란이 0.42골, 파리가 0.24골로 후반전에는 공을 많이 소유한 것에 비해 파리가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도 오히려 밀란이 6대5로 앞섰고요. 유효 슈팅도 3대1이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린 장면 외에는 밀란이 전면 수비를 펼치면서 공만 많이 갖고 슈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골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제어했던 이런 실리적인 축구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전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최근에 또 근육 부상이 좀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팬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나와서 보여줬던 활기찬 움직임이라든지 몸싸움에서의 힘이라든지 슈팅 정확성이라든지 모든 면들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패배는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파리가 현재 리그왕 2위이고 또 챔피언스리그 F조에서도 2위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오는 주말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스타드 랭스와의 원정 경기로 프랑스 리그왕 12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그 뒤에 11월 A매치 경기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한국을 다녀갑니다. 11월 16일에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또 중국 원정 두 번째 경기를 치른 이후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프랑스 리그왕 경기를 이어 치르게 되는데요. 11월 25일 새벽 5시에 AS 모나코와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29일 새벽 5시 이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패배를 서력해야만 안정적으로 16강 진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거나 혹은 패배할 경우에는 파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까지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또 모나코 역시 우승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리그왕 선두를 탈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들이 연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3일 밤 9시에 르아브르와의 원정 경기가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10일이 있는 주말에 낭뜨와의 홈 경기에 이어 12월 14일 새벽 5시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도르트문트 원정 전에 가급적이면 뉴캐슬을 확실하게 잡아내고 안정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반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날 아쉽게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는 실패했지만 날카로운 모습을 통해서, 골대를 강타하는 모습을 통해서 득점에 근접한 장면 또 한번 보여줬는데요. 오는 주말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는 이번 경기 풀타임 소화하지 않은 만큼 또 체력을 잘 회복해서 선발 출전에 멋진 플레이 또 멋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준TV와 함께 파리와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